돈도 없는 노인네가 눈치까지 왜 이렇게 없어? 총구석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죠.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부모에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쏟아지는 무례와 모욕.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 30년 넘게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땅, 동네 사람들조차 돈 안 되는 땅이라 비웃던 그곳.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땅이 곧 해제되어 상상도 못한 거에게 보물로 변하게 될 줄은요. 비웃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통쾌한 역전으로 끝나는 진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김순덕, 올해 73입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 30년 넘게 그린벨트에 묶인 이 땅에서 남편 정태수와 평생을 살아왔어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600평 남짓한 이 터전은 개발은커녕 제대로 된 보수도 할 수 없는 곳이었죠. 겨울이면 낡은 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고 여름엔 지붕이 새어 양동이를 곳곳에 받쳐두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은 돈 안 되는 땅 물려받았다며 혀를 끌끌 찼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텃밭으로 향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추며 무, 상추를 키워장에 내다 팔고 농한기엔 남의 집 일손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 근근히 살림을 이어왔죠.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두껍게 베이고 허리는 평생 구부린 채로 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큰아들 민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논 한 떼기를 팔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과 둘이서 은행에 앉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이 돈으로 우리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호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반듯한 아이였고 첫인상도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향해 깊이 인사하며 잘 부탁한다고 말하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른 집 부모들처럼 신혼집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민호는 괜찮다고 전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수진이도 처음엔 이해해준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실망했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지훈이는 내가 봐줄게. 너희는 맘 편히 일해. 수진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덕분에 맞벌이가 가능해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돈은 못 줬지만 이런 식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처음 2년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민호 부부가 지훈이를 데려다 주고 출근하면 저는 하루 종일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밥 먹여주고, 낮잠 재워주고, 같이 놀아주고, 저녁 7시쯤 되면 수진이가 퇴근해서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라며 인사하고 아이를 데려갔죠. 그때는 정말 보람찼어요. 지훈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게 달려올 때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지훈이도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라며 고마워했어요. 손자를 위해 손뜨개 옷을 떠주면 어머님이 직접 떠주신 거라 더 따뜻할 것 같아요 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자라 5살이 되자 며느리의 눈빛과 말투 속에서 서서히 다른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는 참 좋겠다. 시댁 잘 만나서 강남 아파트까지 받고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미선이 시어머니는 참 대단해.
매달 용돈까지 주신다니 하면서 설거지 그릇을 좀 세게 부딪히더군요. 그런 혼잣말들이 점점 자주 들렸어요. 누구는 시댁에서 차도 사줘서 아이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는데, 누구 친구는 시어머니가 백화점 상품권도 챙겨주신다던데, 처음엔 그냥 친구들 부러워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혼잣말을 한 다음 날에는 꼭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브랜드 옷을 입어야 친구들과 어울려요 라며 제가 떠준 스웨터를 갈아입혔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음식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지훈이는 유기농만 먹어야 해요. 첨가물이나 나트륨이 많으면 안 돼요 라고 하더니 나중엔 아예 제가 차린 음식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죠. 대신 서울에서 사온 이유식이나 간식만 먹였어요. 67년 동안 정성으로 만들어 온 제 음식이 마치 독이라도 되는 양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서운한 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이 갈등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6살이 되던 해 봄부터였어요. 밤마다 코를 훌쩍이며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아침이면 눈 아래가 거무튀튀하고 하루 종일 콧물을 흘렸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데려가니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지훈이가 이렇게 된 게 집 때문인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라 곰팡이도 많고 습기도 차고 아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서울 공기가 맑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 된 아파트에서 살면 달라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지훈이가 계속 아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아끼는 손자가 아픈 게 모두 제 탓이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키운 환경 때문에 아이가 고생한다는 죄책감과 한편으론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어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야 사회성도 기르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비염 때문에라도 서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내 편이 아니구나 하고요.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야근이 있어서요. 회식이 있어서요 라며 핑계를 대더니 급기야 어머님, 오늘은 지훈이 그냥 재워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날까지 생겼어요.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처음으로 우리 집을 찾아온 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두 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죠. 집 안을 둘러보시더니 한숨부터 쉬었어요. 사돈댁, 여기서 지훈이 키우면 서울 아이들이랑 경쟁이 안 될 것 같네요. 학원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사돈 어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이 교육의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곳에서 계속 키우시면 안 되겠어요. 비염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 말들을 듣는 동안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제가 평생을 읽고 온 이 터전을 손자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 이 공간을 마치 아이에게 해로운 곳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사돈 어른의 입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혼잣말처럼 흘리던 불만을 참아오던 수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힘을 얻어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돈도 없는 노인네가 눈치까지 왜 이렇게 없어? 총구석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그 말이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숟가락 소리도 멈추고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피했고 사돈 어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차를 들이켰죠.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정적을 깨뜨린 건 뜻밖에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사돈어른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서울 이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제 자식이 돈 많은 사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만 피워댔어요. 평생 집에서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던 사람이 창문을 열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어요. 우린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의무적으로만 들렀고 손자는 할머니와 노는 시간보다 엄마가 가져온 태블릿만 들여다보았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 하면 수진이는 지훈이 영어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며 데려가 버렸죠. 아이가 제가 만든 간식을 먹으려 하면 비염 때문에 안 돼요 라며 막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제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꾹 참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텃밭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 정성이 독이 되었단 말인가. 내 아들이 결국 날 버렸구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사람도 충분히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서러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차가운 무언가가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이 촌구석 땅이, 그렇게 비웃던 이 초라한 집터가 머지않아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까지 쌓인 모든 서러움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운명의 날은 지난달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배추 한 포기와 무 몇 개를 든 비닐봉지가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장사가 잘 되어 마음이 조금 가벼웠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걷다가 마을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글씨로 크게 쓰인 제목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 사업 계획 공고.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몇십 년간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요? 개발된다, 풀린다. 이런 말들이 동네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이가 새 것이었고 관청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가서 읽어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눈을 찡그리며 한 글자씩 따라가야 했죠. 경기도 땡땡면 이런 그린벨트 해제 및 주거,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 마을 이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당 지역의 땡땡리, 우리 동네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업기간, 예상 토지보상가는 별도 협의 후 고시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넘게 묶여있던 이 땅이 정말로 풀린다는 건가? 비닐봉지를 다시 들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 걸리는 길을 5분 만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준비를 하던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하얗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동네가 개발된대. 남편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또 그런 소리야? 그런 이야기 몇십 년째 나오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관청에서 공식 공고 붙였어.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놨고 도장도 제대로 찍혀 있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이야?
게시판에 가서 직접 봐. 우리 마을이 다 들어가 있어. 그날 오후 남편과 함께 다시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남편도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인 것 같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구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나이에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너무 큰 변화는 오히려 무서운 법이잖아요. 구청 도시계획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았을 때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네. 이번에 최종 확정되었다고 했어요.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라더군요. 머리가 띵했어요. 정말이구나. 30년을 기다린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구나. 보상에 대해 물어봤더니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그린벨트 해제되면 토지 가치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구청에서 나와 바로 근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어요. 사장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600평 그린벨트 해제라니 완전 대박이라고 했어요. 지금 평당 시세가 80만 원 정도인데 개발되면 최소 1200만 원은 될 거라고 하더군요. 600평이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1200만 원 곱하기 600, 12억. 그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72억이라니. 평생을 5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했던 제가 72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도 어지러웠어요. 부동산 사장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나머지 설명을 들었어요. 세금 문제, 개발 일정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7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논과 밭들이 갑자기 특별해 보였어요. 저 땅들도 개발되면 얼마나 될까? 저 집들은 온 세상이 다른 색깔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72억. 그 말을 듣자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둘이서 마주 보고만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인가?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 배추를 뽑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평범한 농촌 노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72억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니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아들과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를 가난한 시골 노인, 총구석이라며 무시하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친절하게 굴어올 게 뻔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통쾌함도 느껴졌어요. 그동안 돈 안 되는 땅이라며 비웃던 사람들, 교육 환경이 나쁘다며 혀를 찬 며느리 친정,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72억이라는 돈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좋은 변화일까? 나쁜 변화일까? 이 나이에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밤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농촌 할머니로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수십억, 땅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무렵에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72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걸 보니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리고 그동안 저를 무시해왔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개발 소식이 동네에 알려진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하던 안부 인사였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한결 부드럽고 정중했거든요. 마치 소중한 손님을 대하는 듯한 극진함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아, 그리고 아버지는 허리 괜찮으세요? 허리 걱정을 언제 해줬다고. 지난 몇 년간 아버지가 허리 아프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던 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뭔가 낌새를 챈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지훈이 데리고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오랜만에 만난다는 생각에 들뜨다가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끼리 시간이라니. 지금까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항상 바빠서 일찍 가봐야 해요. 지훈이 일정이 있어서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으면서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와 지훈이까지 데리고 말이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이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어머니,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왜 진짜 이런 걸 못 느꼈을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탁해서 아이 비염 걱정이에요 라고 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지훈아, 할머니 집이 얼마나 좋니? 넓고 조용하고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 이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엔 너무 시골스럽다. 문화시설이 없다며 불평하기 바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제 앞에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었어요. 손자 지훈이는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며 제게 달려와 안겼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거든요. 엄마, 지훈이가 자연환경에서 자라면 정서 발달에 좋다더라고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경쟁만 심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네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훈이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이 낫지 않을까요? 라며 손자를 핑계로 거리를 두려 했으면서요. 180도 바뀐 태도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텃밭을 보더니 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기를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라고 말하더군요. 예전에 제가 기른 채소를 첨가물 걱정돼요. 나트륨이 많을 것 같아요 라며 무시하던 애가 말이에요. 점심을 차리는 동안에도 수진이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역시 시골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드니까 다르네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음식을 마치 독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호가 슬슬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이 땅 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결국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이 모든 친절과 감탄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들었지.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수진이까지 어머니,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라고 나섰죠. 수진이의 목소리엔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어요.
서울 아파트는 관리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잖아요. 연세 생각하시면 이제 편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평생을 무시하던 이 집을 갑자기 좋은 기회라며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훤히 보였어요. 72억이라는 돈을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늙은 부모에게서 어떻게든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죠. 땅값이 많이 오를 텐데 세금 문제도 복잡할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민호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 일에 신경 쓴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세금 걱정을 해준다고요? 며칠 뒤엔 더 가관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부모님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불과 몇 달 전 이런 곳에서 아이 키우면 안 된다며 혀를 차시던 그분들이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돈댁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공기도 맑고 자연도 가까이 있고 몇 달 전과 180도 달라진 반응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원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무슨 교육을 받겠어요? 라며 제 터전을 무시했으면서요. 사돈어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텃밭을 둘러보시더니 이 정도 규모면 개발되고 나서 보상금이 상당할 텐데요. 하지만 세금이나 관리 문제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더니 결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까요? 이런 큰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손바닥 뒤집듯 변한 태도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를 무시하며 총구석, 후진곳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이 땅을 차지하려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슴이 찢어지는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돈어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큰일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사돈어른과 한패가 되어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무시와 냉대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나 싶어 몸이 떨렸습니다. 사돈어른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복잡한 절차들이 어르신들에겐 어려우실 테니까요. 마치 제가 판단력도 없는 치매 환자라도 되는 양 말하고 있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며 온갖 어려움을 혼자 헤쳐온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 서울 강남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관리비도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해서 병원 다니기에도 좋고요. 아, 이제 강남 아파트까지 물색해뒀구나. 제가 언제 강남에 살고 싶다고 했나요? 72억으로 강남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로채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보상금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는 속셈이었겠죠. 손자 지훈이가 그 와중에도 제게 와서 할머니, 저는 여기가 좋은데 왜 이사 가야 해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진심이었는데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상황에 휘말려야 하다니. 그들은 저녁까지 머물면서 계속 달콤한 말들을 늘어놨어요. 어머니 건강, 편의성, 안전 같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결국엔 땅 문제로 돌아오더군요. 사돈댁까지 나서서 아이고, 어르신들이 이런 큰 돈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사기꾼들도 많고 말이에요라며 걱정을 가장한 탐욕을 드러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혼자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 받아온 모든 굴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 촌스러운 곳, 교육 환경 나쁜 곳이라며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걸 탐내며 친절을 가장하고 있었어요. 통쾌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무시받으며 살아온 이 땅이 이제는 그들 모두가 침을 흘리며 탐내는 보물이 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분남아,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족인가?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다니.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굴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 총구석, 교육 환경 나쁜 곳, 그런 말들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72억 때문에 갑자기 친절해졌다고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그만 참겠다고. 73년을 살아오며 항상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만큼은 제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옆에서 뒤척이던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분남아, 잠이 안 와? 응, 여보, 결심했어. 뭘? 이 땅,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더는 자식들 눈치 안 볼 거고.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땅이고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정하자. 50년을 함께 산 사이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평당 1200만 원으로 확정됐고 600평이니까 총 72억.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지만 이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각종 절차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메모했어요. 73세에 새로 배우는 기분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나와 세무사 사무소도 들렀어요.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젊은 세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이런 큰일은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아니야. 내가 혼자 결정할 거야. 그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여성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나 봅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들렀어요.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이 몇 군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춘천 근처의 깔끔한 2층 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5억 5천만 원. 넓은 마당과 작은 텃밭도 딸려 있더군요. 이 집으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가족분들과 상의는 안 해보시고요? 필요 없어요.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까지 들고 와서는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이었죠. 엄마, 저희가 투자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봤는데 이런 큰 돈은 분산 투자를 해야 한대요. 민호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부동산도 몇 채 사고 주식이나 펀드도 좀 하고 세금 절약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런 복잡한 건 저희가 맡아서 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걱정을 해줬지? 엄마, 무슨 말씀을. 솔직히 말할게. 지금까지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해. 돈 없는 노인네, 총구석, 교육 환경 나쁜 곳. 그러더니 땅값 오른다니까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내가 바보로 보여?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뭐? 너희가 언제 우리한테 관심이라도 있었니?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가고 와서도 몇 시간 앉아 있다가 지훈이 핑계 대면서 도망가기 바빴잖아.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바쁘고 해서. 바쁘다고? 그럼 지금은 왜 안 바빠? 72억 때문이지. 그 순간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내 집, 내 땅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필요 없어.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
지금까지 언제 가족 대접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 그때 지훈이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제 치마를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진심이었는데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지훈이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알겠지?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 마음속에 항상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할머니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단다. 결국 민호와 수진이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어요. 지훈이를 데리고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상협의에 참여하고 춘천 전원주택 계약을 마쳤어요. 기존 집과 땅은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금매로 내놨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몇 번 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보상금 72억에 각종 세금들을 내고 나니 40억이 좀 넘게 남았습니다. 전원주택 5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어요. 월 이자만으로도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생을 한 달에 100만 원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제게 월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경제적 자유를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춘천 전원주택에서의 첫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새소리로 잠을 깨고 넓은 마당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꽃밭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평온한 아침을 맞아본 적이 언제였나 하고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서.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져 있었어요. 아마 제가 진짜로 보상금을 안 주기로 한 현실을 받아들인 모양이었죠. 그래? 그럼 지훈이만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그 주말 지훈이가 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지훈이를 데려다 줍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오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거든요.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7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어요. 가끔 춘천 시내에 나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옷도 사입니다. 지훈이가 올 때면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어서 기뻐요. 평생을 돈 없는 노인네라며 무시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 웃음을 웃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웃던 총구석 땅이 저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줬으니까요.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때로는 인생 최고의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제가 그랬듯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굴욕과 서러움이 있었기에 이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덕 어머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채널 노후사연 극장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